네, 이번 영상에서도 안유석 교수님과 얘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제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네, 근데 은근히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알코올 중독의 진단 기준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혹시 나도 알코올 중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준이 좀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저희가 사실 정신과 의사들이 쓰는 진단 기준들도 있긴 한데요. 일단은 오늘 시간에는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걸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중독 자체, 그러니까 꼭 알코올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물질 중독들, 뭐 요새는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중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정의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또는 원하지 않을 때 통제하고 멈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중독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술을 이제는 그만 먹고 싶어 하더라도 알코올 중독이 되게 되면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계속 마시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중독 상태라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흔히들 하시는 오해가 이제 진단 기준 중에 뭐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셔야 이제 이런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꼭 그렇진 않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적은 양을 마시더라도 내가 원할 때 멈출 수 없으면 그건 중독이 맞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뭐 SNS 같은데 그 KG라고 부르는 CHE라고 부르는 간략한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면 내가 이제 알코올 의존이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네 가지가,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술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술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뭐 대인 관계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긴 적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도 술 때문에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죄책감 같은 것들을 느낀 적은 없는지, 요거가, 마지막으로는 해장술이라고 부르는 아침에도 이제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지, 이거고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가까운 전문가랑 꼭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지인의 케이스인데요. 이제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아요. 근데 꼭 저녁 식사 시간만 되면 술을 반주로.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중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쵸. 이제 반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도, 특히 이제 집에서 아빠 또는 뭐 엄마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꼭 소주 한 반 병 정도를 반주로 마셔야지만 뭐 밥을 잘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지금 기자님 질문하신 것도 이제 질문 내용 중에 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그게 꼭 있어야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독의 정의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도 일종의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맥주 한 잔만 마시는데 이제 매일 마신다 그러면 이게 중독일까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원할 때 멈출 수가 없으면 중독인 거죠. 그래서 기자님 지인분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그렇구나. 교수님, 그러면 술을 내가 좋아하는데 알코올 중독까지는 좀 가기 싫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면은 좀 알아둬야 할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 부분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건강학과 이제 펠로우 과정을 할 때 저는 또 중독 펠로우를 했었어요. 중독 정신의학 펠로우를 했었고, 그때 이제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서 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환자분들을 어떻게 진료를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했었던 말씀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래서 그 얘기로 좀 대신 하고 싶은데요. 술을 왜 마시고 싶을까요, 오늘? 이렇게 질문을 혹시 받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겠지만 어제 마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마셨기 때문에 오늘도 생각이 나는 거고, 또 오늘 마시면 내일도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독으로 가지 않기 위한 팁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질문을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오늘 안 마시는 거예요, 결국은. 아. 그러니까 매일매일 안 마시자라고 뭐 점점 더 이제 노력하게 된다면 이제 매일매일 안 마시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게 네. 이제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마셨기 때문에 오늘 생각이 나는 거라서 어제 내가 마시지 않았다면 오늘도 생각이 한결 덜 나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술의 양도 줄이거나 아니면 술을 아예 마시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신과 약물 치료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술 끊는데 정신과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날트렉손이라고 부르는 성분명을 가진 약이 있어요. 네. 뭐 상품명으로는 레비아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네. 상품명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그 약이 이제 폭발적으로 음주를 하는 그런 충동,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라면 꾸준하게 복용을 해서 내가 이제 계속해서 음주를 하는 것들을 아예 이제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인데, 이거를 필요할 때만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회식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 근데 아마도 내가 나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 폭음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날만 미리 이 약을 복용을 하고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막 그 폭주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혼자서 하실 게 아니라 정신과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들보다도 이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구나. 근데 교수님, 알코올 중독이 왜 무서운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네. 제가 이제 전공의 때, 레지던트 때 생각이 나요. 저희 레지던트 때 제 지도 교수님께서 저희가 이제 정신과 질환 중에, 정신과적인 문제 중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가고 한 질환이 뭘까 물어보신다면, 아마 이거는 뭐 정신과 영역에 계신 분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성격과 관련된 문제가 심한 경우, 이 경우가 아마도 본인도 가장 괴롭고 또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일 거라고 말씀을 보통들 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근데 저희 그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성격과 관련된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알코올 중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제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네. 왜 알코올 중독이 어려울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네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결국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행위에 중독이 되는 거는 도파민과 관련이 되게 많고, 내가 그 자극을 보면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 자극이 굉장히 뿜뿜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것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참 어렵지만 1차적으로는 나한테 그 자극을 주는 물질이나 환경을 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술은 네. 피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네, 주변에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중독 클리닉에서 항상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주변에 술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 용이하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꼭 여쭤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은 아주 가까이서 술을 구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좀 어려운 환경에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너무나도 이제 주변에서 술을 구하는 게 쉬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중독 정신의학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술과 관련된 광고가 얼마나 이제 많이 노출되고 이게 또 특히 청소년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결국 노출을 좀 줄이는 게 가장 필요한데, 술은 너무 구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의 그 쳇바퀴에 계속해서 이제 굴러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 이런 악의 어떤 고리, 이런 것들을 끊기가 너무 어려운 물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게 어려운 질환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독에 빠지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뇌 자체도 변화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해요.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을 설명하는 모델들이 있는데요. 뇌 질환이다라고도 설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알코올에 빠지게 되면 뇌도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중독자의 뇌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계속 그 만성적으로 경과를 밟게 되면 더더욱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은 참 어려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신체적으로는 어떤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근데 지금 오늘도 아까 사실 방송하기 전에 기자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얼굴이 좀 약간 붉어가지고 술톤 피부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저 어제 술을 마시지 않았고요. 네. 마시지 않고 좀 긴장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피부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피부 트러블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이제 이렇게 술톤 피부가 되는 것도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간 경화까지 이르게 되고 그러면은 술톤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뭐 흑빛이 돼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노란색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간 경화에 이르게 되고 나중에 이제 뭐 간암까지 가게 되거나 이제 이런 신체적인 질환들이 동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의학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성 치매다. 이거는 또 조금 약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알코올성 치매라는 게 있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긴 해요. 근데 알코올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의 변화를 유발을 하는 분명한 물질이고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술은 그러니까 암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신체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사회생활이 필요한 정도로 즐기면서 마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게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들을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알코올을 너무 극심하게 마셔서 이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아까 제가 간 얘기 좀 드렸잖아요. 간성 혼수라는 상태, 뭐 헤파틱 엔세팔로패시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술 때문에 유발이 될 수가 있죠. 간 기능이 이제 안 좋아지게 되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황달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간 안 좋아지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독소가 간이 이제 적절하게 배출을 해주고 걸러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독소가 쌓이게 되고 뇌 기능이 이제 멈춰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요. 뇌 기능이 멈춰버리게 되면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까지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뇌 기능도 파괴되고 간도 안 좋아지고 이러는데 도대체 왜 못 끊는가? 이게 참 술이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의학적인 문제들을 유발할 수가 있고 심하게는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술 먹고 저희가 블랙아웃 된다고 하잖아요. 필름 끊긴다고 하죠. 필름 끊긴 상태로 안타깝지만 이제 실족을 해서 이제 추락사를 한다거나 이런 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음주운전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사망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물질이 바로 이제 알코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무서운 그 후유증을 남기는 물질인 것 같은데 또 알코올 중독 금단 현상에 대한 것도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좀 얼마나 무서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금단은 보통 뭐 바로 다음 날 정도, 그러니까 24시간 정도에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일주일 정도에서 이제 굉장히 점점점 이렇게 피크를 치면서 올라가다가 뭐 조금 더 길게 나중에 나타나는 그런 금단 증상들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금단이 왜 무섭냐면 일단 금단 증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손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님도 혹시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회식 자리 같은 데서 그러니까 회식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 전에 손을 이렇게 부들부들 달달달달 이렇게 떠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원래도 수전증이 있어서 손을 떠시는 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술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손이 이제 떨던 손이 굉장히 차분해진다. 이러면 이거는 사실은 알코올 금단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몸을 떠는 이런 일들이 금단 증상 중에 하나고요. 식은땀, 불안초조, 그다음에 이제 화가 자주 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난폭해지고 예민해지는 이런 것들도 금단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불면, 또 알코올 금단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주무신다. 알코올이란 물질 자체가 우리 뇌 기능을 조금 다운시켜서 잠들어 버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만드는 것처럼 또 많이 착각이 되지만 사실은 숙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면 자체는 빠르게 때문에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자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금단 증상이 해소되면서 또 불면인 금단 증상이 술이 들어가게 되면서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뇌에 작용을 하면서 금단이 어떻게 보면 해결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면이 없어지게 되는 효과로도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금단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 금단을
혼자서 해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 술로 자꾸 반복해서 금단을 셀프로 해결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금단이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교수님, 그 알코올 중독은 입원 치료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느 정도 됐을 때 좀 입원 치료를 권장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입원 치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요즘에는 알코올도 강제적으로 입원 치료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저희 정신과에 꽤 많이 이제 뭐랄까요 갖고 계신 편견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알코올과 관련돼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생명이 위협이 받을 정도로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간성 혼수 상태라든지 알코올로 인한 선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인지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근데 선망이 됐을 때는 낙상의 위험도 올라가고 다치실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럴 때는 그런 선망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간성혼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꼭 입원을 해서 해독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알코올과 관련돼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독 클리닉에서는 외래 중심의 알코올 치료를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알코올 치료는 무조건 입원해서 치료해야 된다? 이거는 글쎄요, 어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교수님, 알코올 중독은 도대체 어떻게 치료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정신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면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왜 계속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치료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약물 치료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충동 조절을 혼자서 이겨내기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불안이나 우울, 공황장애 같은 증상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런 것들을 잊고자 술을 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질환들을 잘 치료를 하고 나면 당연히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제 술에 빠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통한 것들은 동기강화 면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희 이제 중독 치료에서 굉장히 널리 쓰이는 치료 방법인데요. 한마디로 내가 술을 끊고는 싶은데 또 내가 이게 없으면 못 살 것만 같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내가 끊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좀 돌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치료인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힘든 알코올 중독에서 좀 이겨낼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게 이제 저희 정신과 의사들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들이 굉장히 좀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분들은 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저도 뭐 가까운 분들에서도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가족으로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환자분들, 보호자분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데 교과서적으로는 사실은 비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비난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현실적으로는 비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어렵죠. 힘들죠. 근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비난을 하게 될까라고 그 다음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거는 이 부분은 좀 제가 조심스럽지만 환자분들이 어떤 성격적인 문제, 나약함, 의지 부족 또는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야에서 보게 된다면 되게 비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적어도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거는 생물학적인 질환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대병원 중독 클리닉에서는 이것도 알코올 중독도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적인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당뇨나 고혈압을 가진 분들한테 의지가 나약해서 그 병에 걸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비난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야가 좀 넓어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난을
아예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조금 뭐랄까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또 실제로는 저희 대학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이제 가족분들과 관련돼서 이제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자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전반적인 정신건강 관련해서 좀 조언을 한 가지 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기자님 이 채널에 나오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멋진 말들도 있지만 제가 사실 그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지를 좀 봤었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정신과 진료가 굉장히 뭐 무섭거나 낙인 찍거나 뭐 편견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진료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료실에 와보시면 다른 좋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처럼 생긴 정신과 의사가 있고 네, 충분히 특히 요즘에는 다른 선생님들 많이 또 노력하고 계신 분인데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갖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막 괴롭게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털어놔야 되고 막 무조건 얘기를 막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지나가시다가 들르셔서 내가 그냥 마음속에 오늘은 내가 무슨 생각이 났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공간에 제가 같이 있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방문하시는 거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분위기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선배 정신과 선생님들이 또 많이 노력하셨고 또 환자분들과 가족분들도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정신과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시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